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우리 정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5%로 제시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 방어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여당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4일 개막해서 약 2주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5%로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 퇴임을 앞둔 리커창 총리가 국내 총생산 목표치를 발표합니다. 今年发展的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5%左右，城镇新增就业1200万人左右。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최저치로 최소 5% 중반대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던 중국 안팎의 기대가 모두 빗나갔습니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던 국방 예산 증액률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 우리 돈 293조 원 규모로 지난해 증액률인 7.1%와 비슷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얼굴은 예년과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당초 올해를 경제 회복과 국가 영향력 확대의 원년으로 삼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겁니다. 리커창 총리도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대회 내내 더 부각됐습니다. 개막식 중계에서 시진핑의 모습이 여러 차례 단독 조명되면서 앞으로 국정 통제력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8분쯤 충남 서산시 운산면 안오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7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대원 53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키운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른바 론스타 사태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스티븐 리는 2005년 가을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협상해온 우리 정부가 오늘 그 해법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인데요. 어떤 절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의 피고 기업 등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이란 일본 기업이 대신 한국정부 산하의 재단이 도성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배상금 지급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지급을 했고 이 돈을 토대로 포스코 등이 건설됐죠. 바로 이 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을 재원으로 삼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우리 기업들만 배상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의 정경련과
일본의 정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이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닌 양국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를 듣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졌다면서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방안은 일본의 완승이라면서 반발하는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과거에 매몰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서 긍정 평가를 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줬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해법을 놓고도 국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동빈 기자의 기사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이른바 3자 변제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으로 우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범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5년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며 직접 배상 형태는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양국 청년들의 교류에 쓰일 기금에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이 보상하는 3자 변제 내용을 발표하고 가칭 미래청년재단의 설립과 기금 조성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렌이 시차를 두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해왔던 피해자 단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보신 대로 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안의 핵심은 이 한국 기업이 이 배상금 지급의 주체가 되는 건데 일본 기업이 아니라 이제 한국 기업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 그랬죠.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기업이 여기에 배상하는 게 맞는데 일본 측은 어떤 입장이냐면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줄다리기를 지금 4, 5년간 해오다가 결론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수용되면서 이것을 국내에서 한국 기업들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 때 5억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예. 네. 예를 들면 그중 절반이 포스코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철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네. 그리고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측 기업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다가 예. 돈을 출연하고 네. 그 돈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국 측의 초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 이제 한국의 정경련, 일본의 게이단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양국의 청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일 양국 간의 미래 청년이라는 걸로 해서 미래 청년 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측의 우리 경단련, 그다음에 예. 우리 측의 정경련이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미래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약간 밝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법원 판결 또는 지난 20년간 쌓아왔던 그런 피해자 지원단체의 어떤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논쟁도 남아 있고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가 나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어떤 갈등이 예. 재현될 소지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미쯔비시 중공업이 개의단련을 통해서 참가하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부터 지난 4년, 5년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게 국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 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고 그러면 적어도 기부금 형식으로 일본제철, 후지코시, 그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부금 형식으로 한일 양국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방안까지는 한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 측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될 경우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난 부분이 또다시 뒤집어진다. 네. 말하자면 또다시 돈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또는 일본 제철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기금을 만든다 할지라도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상태로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로서는 적어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도 물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일본 측 주장은 뭐냐면 만약에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기금을 내게 되면 이것은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 말하자면 일본 기업 이사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장, 회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이 거부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경단련에 그 말하자면 개인 돈을 지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유학가 있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또는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데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런 지금 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이제 전범 기업들이 뭐 기금을 조성하든 어쨌든 피해자들한테 직접 돈이 간다면 그게 이제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양국 청년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쓰인다면 배임에 좀 안 걸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성격이라면 가해자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기업으로서 그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의 35년 식민 통치가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 측의 주장은 합법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공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본 측의 주장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완강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지난 4년, 5년간 여러 가지 협상을 해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끌고 오지는 못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피해자들은 이제 그동안 일본 기업의 참여 또 정식적인 사과 요구해 왔던 만큼 굉장히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집회를 열어서 뭐 비판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번 이상 민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몇 번 피해를 가서 만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이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피해자하고 지원단체는 정말 이것은 일본의 기업의 배상, 사죄 하나도 못 받지 않았느냐. 이건 안 된다. 야당은 지금 굴욕이고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해가지고 뭐가 득될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좀 약간 냉정한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법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측에서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재단에서 피해자들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인가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제 유언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받겠다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일체 일본 돈은 필요 없다. 한국의 돈은 필요 없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의
기금과 그다음에 전범 기업들의 사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법적인 측면하고 국민 정서 또는 이제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입장 이런 것들이 엇갈려 가지고 오늘 발표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갈등을 낳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 이야기로는 지금 뭐 상태가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과거에만 얽매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양보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 큰 양보를 한 셈인데 자, 그렇게 되면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일본이 해왔던 반도체 소재 예. 수출을 막는다거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거를 했던 자, 그런 것들을 일본 쪽에서도 좀 풀어야 될 텐데 자, 그럴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측에서 말씀대로 지금 통큰 예.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뭐 빠르면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이제 셔틀 얘기를 재개하는 것이 지금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4월 달이라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달에 있을 지금 그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업적으로 초청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묵혔던 그런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은 상당히 적지 않은 소득은 소득입니다. 예. 또 이제 수출 규제도 남아 있는데 단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는 수출 규제는 이 대법원 판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은 WTO 세계 무역기구에다가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일본 측 입장은 뭐냐면 우리 측이 먼저 내리면 소송을 취하하면 동시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수출 부분은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이 발전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그것은 평가를 좀 해도 양면성이 될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심각한 동북아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단지 이제 아쉬운 대목은 역시 20년 동안 피해자하고 지원단체가 싸워온 거 지난 4, 5년간 계속해서 한일 양국이 협상을 해온 부분이 충분히 당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해법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이제 협상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그 당시 대법원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어도 대법원 판결, 국내의 사법부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기금으로서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걸 보존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그 제안은 있었던 걸로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일본 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게 되면 식민 통치가 불법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난 4, 5년간 서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은 이제 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이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환될지는 또는 이제 오픈돼가지고 전개될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확정 이틀 만에 영등포역을 찾아 지난해 11월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철도 안전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석이 된 코레일 사장 선임에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로 위에 멈춰서 있는 열차. 객차 외벽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입니다. 관리 부실이 선로 파손으로 이어져 발생한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쿵쿵 하더만 아예 통하고 유리창이 닫혀 위에 있는 짐 선반들 내려오고 그다음에 의자가 땡겨서 나갔어요. 4개월 만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점검할 때는 그냥 금만 있고 안 튀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주간 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철도 안전은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부족한 거라는 마음으로 우리 코레일도 좀 더 분발하고요.
2020년까지 감소세였던 철도 사고는 지난 2022년 6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2021년 11월 부임한 나이승 전 코레일 사장에게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나 전 사장은 결국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해임설입니다. 국토부는 코레일 안전을 책임지는 사장 선임에도 속도를 내서 상반기 내 사장 공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은 정치 양극화에 대해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 때문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여야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정치 탄압에 대한 방어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전에도 불체포 특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면책 특권 같은 것이 특히 남용되어 온 측면도 있고 불체포 특권도 그런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한번 국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하고. 김 의장은 또 국가의 중차대한 법안이 정쟁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당협이 보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지지 문자를 보내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실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5%로 집계됐습니다. 당원 83만여 명 가운데 39만 명 넘게 투표에 참여한 건데, 이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2017년의 20.9%, 직전 선거였던 2021년의 36.2%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당원 100%로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표기관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협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됐습니다. 친이준석계인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각 당협 소속 당원들에게 해당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자신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각 당협을 주어로 써서 해당 당협이 직접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당협 위원장들은 당협에서 배포된 문자가 아니라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별도의 문자를 통해 공지한 뒤 당 선관위에 고의성이 있다며 일제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당협을 사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당 선관위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해당 당협에서 주도적으로 그쪽으로 표를 몰아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도 경고를 하자. 김재현 최고위원 후보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5%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얼마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투표율과 관련해서 이 당권 주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1차에서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말 자격이 있는 후보를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 천하람 태풍이죠. 참다 터져나오는 국민의힘의 개혁의 열망이
제가 지금 맨 처음에는 최저에서 출발했죠. 가장 바닥에서부터 아주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통계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투표가 이제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전화 ARS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바일 투표에서 47.5%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지금 어느 후보에게 좀 유리할 거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통상 분석하기를 조직력에서 강한 후보가 그 장점을 살리기가 좀 어렵다고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당협별로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후보는 이제 조직력이 강하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보면 사실은 당협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원 숫자는 아무래도 제한돼 있고 그 외에 다른 당원들도 많이 투표에 참여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후보가 좀 더 조직력을 가진 후보보다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 이게 어떤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후보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바일 투표만으로도 이제 지난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고 오늘부터 있을 ARS 투표까지 한다면 이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전당대회 물론 상대당이긴 하지만 전당대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단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 자체가 지금 저번 전당대회의 투표율과 지금 전당대회는 그 룰 자체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 들어가 있었고요. 당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원 100%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도가 높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봐서는 높지 않아요. 이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나 국민이 들어가 있었을 때는 투표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45%대라면 당원 100%면 한 60, 70%는 나와도 돼요. 완전 적극 지지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만 가지고는 지금 전당대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좀 냉정하게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당원들 100%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말씀한 대로 어떤 조직력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들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나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나름대로 당원들이 계속해서 어떤 투표에 대한 의사를 표출한다는 것은 김기현 후보로 정해진 이번 전당대회 부분들을 천하람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거 뭔가 재미있어졌구나라는 관심도는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기현 후보는 지금 이제 과반을 자신하고 있지만 지금 투표율을 봐서는 좀 나름 높잖아요. 그러게 봐서는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결선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1년 11월 초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 당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세게 붙었었는데요. 그때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요. 그때 당원 투표율이 제 기억에 한 64% 정도 나왔어요. 최종 투표율이. 그러니까 이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생소했던 당원들도 그때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투표를 쉽게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전당대회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높은 투표 참여율이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겪으면서 당원들이 경험했던 모바일 투표의 편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높은 투표율로 인해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는 분석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선 투표 안 가고 1차 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50% 이상의 확률로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2위 후보가 뚜렷하게 부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선거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양강 후보라고 해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한 달간의 그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2위 후보가 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도 한 50% 이상의 확률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내내 이른바 이제 윤심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참 대통령실이 일관성은 있다. 정말 이준석 전 대표를 토사구팽하고 나서 유승민 전 의원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당원 100%를 개정하고 나경원 의원을 무릎 꿇히고 그다음에 본인 윤심에 대해서 뭐 좀 거친 말을 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나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행정관들이 또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다.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 개입이죠. 전적으로 당무 개입이고 전당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는 얻어내고 말 테다라는 이런 좀 말하자면 좀 반민주적이고 좀 반법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당연히 이걸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정치 중립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같은 자당의 전당대회예요. 근데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그 표를 달라는 식의 어떤 홍보물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이런 모양새가 나중에 누가 어떤 후보가 되고 나서라도 특히나 용산이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후보가 이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이 당이 단단하게 솔직히 말하면 단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단톡방이 작은 것 같지만 결국엔 대통령이 일관되게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만약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뭐 당내 선거이고 뭐 공적인 뭐 공공기관인 뭐 선관위가 개입하는 뭐 그런 선거가 전국적인 공정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과연 정치 개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따지고 들 문제가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법률적으로는 소위 그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는 아닙니다.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그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퀘스천 마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그 일반적인 그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하고는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늘공, 어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행정관들이 직업 공무원 출신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에 들어간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청와대 행정관은 임명직 공무원이고 그 전에는 그 당원의 신분이었거나 아니면 당직을 가졌더라도 그 탈당을 한 다음에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원의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대해서 지금 임명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좀 경고라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댄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호 고문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군가가 전당대회를 반장선거에 비유했던가요? 반장선거를 통해 엄석대가 권력을 획득하면 그 권력이 무한하던가요? 나도 그 소설 잘 읽어봤는데 그 뭐 엄석대라는 소위 말 요즘 말하면 학폭이지. 응? 그것에 뭐 비유하는 건 너무했지만은 그러나 현재 당이 돌아가는 모습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소설 속의 인물 엄석대, 자, 이 엄석대라는 인물을 비유한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파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파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을 얘기했을 때 파장이 이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엄석대가 본인이 아니라면 지칭한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들인데 왜 이렇게 또 다 들고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국민들도 보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엄석대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건 없지만 언론이 그렇게 본다면 또 그게 국민적 시각에 맞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하자면 좀 재치 있게 피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엄석대를 일그러진 영웅 자체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막 포화가 나오는 거 보면 그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힘의 논리, 뭔가 소통이라든지 정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하자면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힘을 가지고 선생님이 시켜준 반장으로서 그 학급을 정말 뭔가 민주적인 게 아니라 뭐 본인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좀 비유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본인은 이 힘의 논리 앞에 굴복하기 싫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윤핵관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원들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보수가 어떤 그런 특정의 힘에 무릎 꿇고 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도와주고 이준석이 미는 천하람을 좀 도와달라라는 호소 같은데 저는 엄석대 발언을 가지고 뭐 무례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엄석대의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이거를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을 돌아다 보고요. 정말로 그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힘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새로운 단임이 오고 나서 엄석대는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아로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뭐 김진표 국회의장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말이 지금은 이 나라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시대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뭐 김진표 의장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과거와 같은 어떤 독재 정권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터무니없는 혐의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상당 기간 동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국회에서 법원에 가서 영장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소명을 하고 정말 혐의가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라 그래서 많이 통과를 시켜줬어요. 근데 지난번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아니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40여 명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표나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은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의 말씀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과는 다른 이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의 영장 재판에 참석해서 다른 국민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법원을 완전히 불신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체포동의안 단계에서 부결을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헌법이 제정될 때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진표 의장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뭐 탈당을 해서 무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오셨고, 자, 그런 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이후에 나온 그리고 민주당의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까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불체포 특권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좀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김진표 의장께서 하신 말은 개헌이 필요하다. 그렇죠. 개헌의 내용 중에 불체포 특권을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골자 같고요. 조금 더 오해를 하면 불체포 특권에 동의한다. 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불체포 특권 행사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들릴 오해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은 여야 간에 오랫동안 이 부분은 기득 특권이기 때문에 내려놓자라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그래서 불체포 특권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굳이 두고 갈 이유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정말 87 이후에 정치민주화 이후에 독재 정권이나 독재 출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회 자체가 뭐 국민중심주의로 해서 국민주권주의로 해서 민주주의가 많이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까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좋은 역사가 반복되면 좋은데 안 좋은 역사도 반복되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이 하는 일들은 검찰 독재가 분명하다라는 부분은 이런 검찰의 나라, 검찰의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멈춰준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면 당연히 개헌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는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국민들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영상 보신 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면
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특검 자체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수사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해놨던데 네. 그 수사 대상도 조금 의문인데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방식이 문제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특검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그다음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노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 검사를 고르겠다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그 민주당이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을 보면 그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가 추천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그 당이 지금 민주당이 유일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민주당이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특검의 필요성은 뭐 인정을 하지만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불식을 하기 위해서 뭐 야권 전체에서 뭐 합의하에 이런 그 특검을 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 주장들 뭐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계시는 부분 국민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충분히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한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지난 대선 때 뭐 좀 이야기가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부친의 부동산 거래. 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잠깐 정리를 하면 천화동인 3호가 872만 원 투자했어요. 배당을 10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3호는 김만배 씨 친누나가 명목상으로 그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인 그 배당 지분율이 49.17%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화천대유부터 천화동인 1, 2, 3호가 다 포함돼 가지고 49.17%의 지분을 김만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기준 교수의 집을 그 자택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혹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논란이 잠깐 됐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집이 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그 매수가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문제가 될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수사 대상에 넣어서 물타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막 기소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그 관심을 돌리고 수사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특검 선정이나 수사 대상이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들을 뭐 수사의 대상으로 좀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천화동인 3회 소유자가 김만배 씨의 누나인데 관련된 윤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김만배 씨 측에서는 싸게 구입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파고들면서 여기서 연관성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옛날에 있었던 특검에서는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했느냐도 이제 좀 궁금한데 네네. 그전에 이제 특검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특별검사들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됐습니까?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혜림 그 중사 특검법도 있었고요. 드루킹 특검법도 있었고 박근혜 특검법도 있었고 뭐 MB 내곡동 사주 특검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도 각 당에서 그냥 무작정 추천한 게 아니고 주로 그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법원 행정처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이제 변호사 2명 내지 4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그중에 2명을 이제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검법을 갖다가 보니까 내용 자체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변협에서 추천을 해라, 뭐 법원에서 추천을 해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2명 알아서 골라가지고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갖다 대통령이 꼭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변호사 중에 정성호 의원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이런 논란이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기는 그렇겠죠. 네.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특검을 요구하게 됐다. 결국은 검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SNS에 그런 내용들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어차피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걸 알면서도 면죄부 기소를 한 거 아닌가, 부실 수사를 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적했다시피 뭐 50억 클럽 관련된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50억 클럽 관련해서 뭐 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단은 좀 검찰 조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법률안이니까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특검으로 인해서 검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 제가 제일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치권에서 검찰을 믿지 못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공수처잖아요. 네. 공수처가 가장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곽상도 그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전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야당에서는 공수처에 그 수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지는 못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특검으로 논란을 일으키는지 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차 충돌 사고로 60명 가까이가 희생자가 발생한 그리스에서 정부와 철도 회사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리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28일 57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열차 정면 충돌 사고가 인재로 밝혀지면서 정부와 철도 회사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Μέσα στο βαγόνι έγινε χαμός. Δεν υπήρχε φώτα, έσβησαν τα φώτα, παιδιά να κλαίνουν, κυρίες να φωνάζουν κτλ.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히 대치하면서 도로에는 불길이 치솟았고 최루탄 가스가 도로를 메웠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지만 시민들은 사고가 아닌 범죄, 살인이라며 주말에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은 노후화된 철도 시스템을 이번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열차가 마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역장도 기관사에게 잘못된 선로 변경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고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교통장관은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난민 캠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집 2천여 채가 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지만 거센 바람에 역부족입니다. 방글라데시 남부에 있는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집 2천여 채가 불에 탔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보고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ফোন হইতে গিয়ে ফাটাসার আয় ফোন তো এবেলা নিয়ে গিয়ে অনায় গিয়ে এক দূরের মাদা আর বাসা가 나한 কুড়ি গিয়ে 이번 화재가 발생한 남부 접경 지역에만 10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살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에도 이곳 난민 캠프에서 큰 불이 나 어린이 등 15명이 숨졌고 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사진을 볼까요?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사진이죠. 낙동강 인근에 있는 매실농원에 매화가 활짝 핀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었는데 주말 내내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봄을 가득 담은 풍경들 함께 보시죠.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순매원이 봄 풍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경부선 원통역 인근에 있어서 봄이 되면 매화 옆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갔던 어제 인근 도로는 봄꽃을 보려는 상춘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홍매화는 벌써 만개했고요. 하얀 꽃잎의 백매화와 푸른빛을 내는 청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봄의 전령 매화꽃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매실농장에는 하루 종일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남쪽 지방은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다시 열리는 봄 축제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중단됐던 봄꽃 축제들이 올해 대부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봄에 촬영했던 진해 군항제 사진인데요. 이때 이후로 중단됐던 대표적인 봄축제 군항제가 오는 25일부터 4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개나리를 시작으로 진달래와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봄꽃 축제들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올해는 봄꽃을 보면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 각 지역마다 열리는 봄꽃 축제 일정 등 꼼꼼히 챙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답게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7도가 더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약간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경기와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계속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겠는데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